네. 9월 30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역시나 힘든 하루였죠? 네. 오늘 뭐 증권회사 직원들이야 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신한금융투자 직원으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다음 왜? 주에는 신한투자증권이 됩니다. 이런. 저희 회사가 사명을 바꿔가지고 네, 사명을 바꾸면 뭐해? 그 주식을 뭔가 그 회사의 그 주린을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바꿔야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 자, 오늘 네. 일단 참 시작은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뭐 중간중간 좋았어. 좋았죠. 특히 근데 어제가 좀 좋을 뻔했죠. 네, 어제 좋을 뻔했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네. 오늘이 이제 분기말이기도 하고 월말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많이 이제 영향이 약화됐지만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약간 대형주의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파생 쪽이 그래서 많이 봤던 그림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주로 이런 급락장이나 뭐 이것도 틀릴 수도 파생이라는 게 또 틀릴 수도 당연히 있지만 단기 수급의 영향으로 근데 좀 우리가 많이 봤던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는 그나마 구세주가 있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이 조금 시장을 그나마 간신히 멱살 잡고 캐리했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번 주에는 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이제 달러 강세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믿었던 종목들조차도 사실 오늘 조금 세게 맞았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그 이야기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발은 사지 않느냐. 했는데 나이키가 시간에서 많이 급락을 하면서 뭐 의류주도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좀 세게 영향이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뭐 종목 하나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뭐 버릴 주식은 없다라고 했지만 이번 주도 역시나 또 그 반대 개념인 것 같아요. 버릴 주식도 없지만 정말 믿을 만한 주식도 없다. 그만큼 좀 어려운 한 주 그리고 저도 하루에 전화를 평균 50통은 하는 것 같아요. 평균 50통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머리가 골이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 이명이 막 들 정도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제 생각들 또 이야기 드려보고 또 희망 찰 만한 또 뉴스들도 또 있고 하니까 또 하여튼 뭐 지금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 정도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얼마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마음은 완전 공황 상태일 거라고 지금 패닉에 빠져서 얼마나 두렵겠어 지금. 본격적으로 밥이 안 넘어가지. 하기 전에 뭐 사실 요즘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대충 샌드위치 하나 먹고 때우던가 뭐 사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한 주였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 올라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었고 어제처럼 특히나 이제 이번 주처럼 극심하게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들 아시게 됐잖아요. 반대 매매 나오는 시간에 대해서 그게 아침 시초가 이제 증권사 미수나 담보대출 담보를 못 막았을 때에 나오는 반대 매매,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별로 또 이제 12시 반 정도에서 1시 사이에 나오는 반대 매매, 그리고 막판에 3시에 다음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도.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장 흐름 보시면 이제 그 마디 시간대별로 지금 말씀드렸던 시간대별로 종목이 엄청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오늘은 좀 막판이 좀 덜 나오긴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좀 한 3주, 한 이번 일주일 동안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세게 반대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나올 물량은 얼추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아직도 신용잔고 비중이 좀 높긴 합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9월 29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아마 HTS에는 아직 안 나올 자료. 이게 업데이트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보실 수 있는 건데 이제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잔고 추이 가시 보시면 이제 어제 체결된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반대매매 나온 거는 이제 아마 신용잔고 줄은 건 월요일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제 어제하고 오늘 보시면 이게 유독 많이 줄었죠. 27일 날 28일 하는 게 요때가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1조 8천
18조 6천억인데 17조 9천까지 줄었으니까 이제 6천억 정도가 7천억 정도가 줄었고 오늘도 한 4천억 정도 가깝게 줄었고.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에 나올 때 한 신용잔고가 한 10% 정도가 줄어야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급한 진짜 취약한 신용잔고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 걸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19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19조 후반대였습니다. 8월 중순 때까지 여기 19조 5천. 네, 여기. 그러면 10% 정도면 한 2조 보면 대략 한 2조 정도라고 보면 한 18조 중반대까지 줄면 아니 17조 중반대까지 줄면 일단은 좀 약간 악성 매물들은 나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한 딱 이제 2조 줄었거든요. 네, 2조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당연히 뭐 여전히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오늘 그리고 장 막판의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신용 물량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분명히 조금 이제 아침 10시나 1시 정도에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변동성은 조금은 잦아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막판에 최근 이번 주 내내 보면 3시, 2시 반 넘어가서 3시 이후가 되게 두려웠었어요, 사실. 물량이 또 쭉 쏟아져 버리니까. 특히 이제 어제 같은 날 정말 무섭게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뭐 다시 미국 시장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 지켜주지 못하고 한국 시장은 다 도로 토해내고 그리고 어제 미국 장 폭락이라기보다는 이제 2% 정도까지 폭락을 이제 보기 좀 이제 힘들 정도로 적응이 된 것 같은데 폭락이지. 폭락은 맞죠. 장중에 3.7까지 네. 갔다가 3% 정도 그죠? 마무리한 거니까. 간밤에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미국장 보시는 분이 간밤에 공포였다고. 막판에 좀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다행히도 일단은 그거에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종가 봤을 때도 사실 공포는 공포였어요. 저도 잠을 많이 못 잤지만. 근데 그거 대비하면 아침에 흐름하고 그다음에 오늘 종가 모습들은 그나마 양호한 거 봤을 때는 일단은 그나마 조금은 바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단어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섣부르긴 합니다만 조금은 극단적인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근데 요거 이제 또 코스피 요거 흐름을 좀 볼까요? 보면 최근에 패턴이 뭐냐면 이거 이제 일봉 이거 주봉을 놓고 보면 많이도 떨어졌네요. 이게 코로나 때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316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155니까 이제 한 1,200포인트 가깝게 빠졌죠. 빠졌는데 이제 큰 그림을 접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이 한 15% 정도 나왔을 겁니다. 예, 여기 한 14.5, 뭐 대략적으로 찍으면 15%. 그리고 이제 올해 전쟁이 다시 또 극심했었던 때, 물가 공포가 있었던 때가 이때도 한 15%. 예, 이때도 15, 16 정도. 이번에도 단기 리바운딩에서부터 지금 저점까지 15, 16 정도 나왔어요. 예, 평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씩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 20%, 여기서부터 여기 한 20, 여기 이렇게 20%, 그리고 오늘도 이번 이거 주봉입니다. 예, 주간으로 했을 때 20% 정도. 이제 3번 정도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씩 3번 만약 이제 총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빠졌냐면 대략적으로 한 이제 40%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2020년,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나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대비해서 갖고 있다면 그때 고점 대비해서 잔고가 사실 반토막 나 있어도 전혀 무리는 그렇죠. 아닌 주수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지. 거의 10만 전자 9만 몇 9만 6천 원까지 갔던 게 요거만 봐도 요거 대비해서 지금 요 정도면 이제 47, 48 이 정도니까요. 삼성전자니까 그나마 이 정도 버틴 그렇지. 최고점 대비니까. 엔비디아도 50% 이상 빠진 거 보면은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잔고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작년 말 정도의 주식을 아예 안 했다, 그만뒀다. 또는 그러니까 21년 초에 21년 딱 정리하고. 네. 근데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삼성전자 최고점을 냈던 시기가 2021년 1월이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대량 거래 폭발하면서 가만히 있던 손님들 정말 예금만 하던 분들도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문의가 왔었던 때가 1월이었는데 사실 이때 분위기 기억하시겠지만 상반기 내내
반도체 죽지 않았다가 중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사실 2021년 5월달, 6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수출, 이제 우리나라 실적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한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많이는 없었죠. 사실 몇몇 분들만 그동안 돈 풀었으니까 언젠간 인플레로 인한 고통이 올 거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그게 주가에 언제쯤 반영이 될까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전쟁하고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 상태가 지나서 뭐 작년 연말쯤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21년 말에 주식을 팔고 끝내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계좌가 처참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반토막 났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인식을 해야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보고 반토막보다 조금 더 잘 버텼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고 벌었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나중에 다시 시장이 돌아설 때 다시 한번 뭐 큰 더 이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된 거고 그렇지 않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때 하락의 지금 하락의 심정을 겪는 멘탈이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적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심정 또는 이때의 선물 옵션이나 주식시장 뭐 파생 수급이나 그다음 현물 수급 그다음에 나왔던 뉴스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면 다음 하락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직전 하락이 2018년 10월 달 하락이었거든요. 2018년 10월. 그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그때 마지막 절정 그리고 금리 인상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요때입니다. 요때. 예, 여기. 요때도 이거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이때도 30% 정도, 15%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도 한 20%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요때 정말로 많은 계좌들, 특히 CFD 계좌들, 신용 계좌들이 이때 많이 깡통이 났어요. 그때는. 네, 너무 빠른 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SNS에서 설문 결과 봤더니 역대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는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는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사실 기대가 됐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사실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힘든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 2018년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때는 약간 희망이라도 좀 있었어요. 내년엔 좋아지겠지. 근데 지금은 내년에도 금리 계속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11월 달에 0.75, 그다음 12월에 0.25나 0.5, 그리고 내년에 0.25 정도 한 번 정도 올려서 4.5 정도를 보고 이제 중립금리 가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여전히 남았고 물가에 대한 공포 여전히 남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경기 금리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수축 또는 공포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더 확장해서는 지금 이제 IMF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그 얘기하세요. IMF 겪으셨던 분들. 그죠. 왜냐면 일단 환율만 보면은. 네, 환율만 보면 이미 그 급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이코노미스트 아니고 어쨌든 그 나오는 전망치 자료들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채권 그 관찰 대상국으로도 포함되면서 이제 호재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채권 유입되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극단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많이 들고 뭐 지금 힘든 건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게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도 이 개별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반등을 하더라도 위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물량을 해치고 올라가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는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이 겹겹이 쌓여있는 물량들 더군다나 이 물량들 사실 개인들 물량이 엄청 많을 거라 그렇지. 조금만 올라오면 다 정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다 때려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물량들을 다 해소하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다 아직도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한 최소 반년 정도는 험난할 거라고 봐요. 험난할 거라고 보는데 뭐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 일각에서는 여기서 더 빠질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빠질지언정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버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그 생각이 여전히 들고, 다만 조금 이제 올라올 때마다 또 기술적인 리바운드, 지금 사실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또 줄였다가 또 밑에 사고. 제가 맨날 이제 전화 통화하는 모 회장님, 이제 그분 이번 주에도 사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막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 거 그동안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근데 다 손절이에요, 사실. 손절인데 어제 많이 줄였어요. 6% 났을 때.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또 밀리면 또 사고. 그런 식의 관점. 네. 네, 그런 전략들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버티는 게 맞다. 일단 그렇게 큰 화두는 버티는 게 맞다. 대신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 안에서의 좀 매매는 할 수 있으면 하자.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왜냐면 주식에 따라 또 버티는 게 의미 없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럴 만한 주식이다 판단이 됐을 때는 버티기로 결심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20%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버티겠다라고 각오를 일단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 각오가 돼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사실 계좌 덮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나는 버틸 거야라고 생각해놓고 매일 얼마 올랐지, 얼마 빠졌지 맞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못 버티거든 사실은. 지금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지금 계좌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본전되려면 2배 올라야 되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그거를 치유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멘탈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저희 회사 수석 애널리스트 분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원래 주식이라는 게 상승은 길고 천천히, 조정은 빠르고 깊게. 근데 사실 지금 딱 그렇게 나왔잖아요. 빠르고 깊게.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폭이면 아니 깊은 거는 맞는데 네. 그 빠른 거는 아닌 것 같아. 한참 빠진 것 같아. 1년을 빠진 것 같아.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왠지 올랐을 때의 그 느낌보다 지금 하락할 때의 하락폭이 조금 빠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네,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 일단 핵심이 두 개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손절하든 비중을 줄이든 현금화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버티는 게 더 나은 전략이냐에 대한 고민. 이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다들 분분하죠. 뭐 기사들도 은행 증권사 PB나 은행 PB나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 사실 그건 다 개인 생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더 빠질 거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해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차 있다면. 근데 여기서 빠져봤자 제한적이고 분명히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버티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종목 수 좀 줄이고 다음 리바운딩에서 올라올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일단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는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사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할 거 없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제일 어렵죠. 항상 그거 선택에 대한 고민이 주식이니까. 올라갈 때는 5% 가느냐, 10% 가느냐, 그 10%짜리를 가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거고. 내려올 때는 덜 빠질 거거나 또는 퍼졌다가 올라올 때 빨리 올 것을 선택하는 거.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은 뭐 주식을 끊지 않는, 그만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이죠. 네. 자, 오늘 일단 수급적인 상황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근데 이렇게 빠질 때에도 계속 사 모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지금 던지는 것 같아요. 투매인지 아니면 이게 현명하게 현금을 만드는 현명한 행동인지 이건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개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거. 일단은 현물 수급은 사실 저는 특별한 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뭐 1조 이상 엄청난 규모를 산 것도 아니고 오늘 한 2천억, 오늘 1,700억 정도 현물에서 매수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동안 공매 쳐놨던 거에 대한 환매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급은 아직 유의미한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많이 봐왔던 현상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게 좀 희망을 좀 약간 진흙 속에서 희망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옵션 시장입니다.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방으로 배팅하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상방으로 배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특히 풋옵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풋옵션이라는 거는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거는 아랫방향으로 지르는 겁니다. 아니, 아랫방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쉽게 말해서 인버스를 사는 개념이고, ETF로 봤을 때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거는 좀 약간 뭐 콜옵션 매수와 또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상승에 좀 베팅한다는,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뭐냐면, 개인은 계속적으로 지금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하고 기관은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하방으로 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콜옵션, 풋옵션 매도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근데 보면 이번 주에 개인들이 월요일날 380억. 이게 수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꽤 되는 금액입니다. 380억, 그 다음에 그저께가 수요일이 278억, 한 280억, 그리고 오늘 한 300억 가깝게 샀습니다. 그만큼을 다 외국인들은 또 반대 포지션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어디서 많이 봐왔던 거냐라고 하면, 요게 코로나 저점 때에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네. 그때 한번 상황을 직접 한번 보여줘봐요. 봐보세요. 어떠냐면, 이제 이게 파생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굳이 오늘의 그냥 특징적인 거, 특징적인 거라서 뭐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딴 거. 어차피 뭐 종목보다는 이렇게 그냥 희망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희망회로 하면 안 되지만, 요때 봐보실게요. 요때가 그 코스피인데요. 이때가 가장 극심했을 때가 3월 19일 날. 이고 2020년 3월 19일이고 최저가가 마이너스 9.5, 코스닥은 마이너스 13%까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가 마이너스 8.4. 근데 그 다음날 플러스 7%. 이때도 엄청난 변동성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왔었죠. 3월 19일 한번 기억해 봐주세요. 3월 19일입니다. 코스피 3월 19일. 코스피 3월 19일. 네. 그러면 2020년 3월 19일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로 돌아가면, 자, 요때 한번 이때 하고, 자, 이 그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딱 아시겠죠? 개인은 빨간색, 외국인 기관 파란색, 이렇게만 보시면 되니까. 하방 쪽에다 개인은 배팅을 했고, 그렇죠. 개인은 더 내려갈 거다. 네, 더 내려갈 거다. 근데 2020년 3월 쭉 돌아가서 보면요, 이번에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 1월 달까지는 의미 없다가 3월 달 중순, 아까 3월 19일이라고 그랬죠? 네. 3월 19일 요 날이 가장 최정점이었습니다. 정점. 이날이죠, 이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400억 계속 매도하고 있었네. 계속 매수. 매수.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풋 매수한 거를 다 받아서 풋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상방. 개인들은 하방. 그다음에 3월 19일이 변곡점이었잖아요. 최저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데 개인들은 계속 매수하죠. 이렇게 매수하다가 이렇게 바뀌죠. 요때가 지금 끝까지 미련을 못 보이네. 네, 미련을 못 보죠. 반등이 나오는데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더 보는 거죠. 왜냐면 그때 언론에서도 더 깨질 거다, 그치. 1000 갈 거다. 아니, 그때는 그게 더 많았죠. 세계가 망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 중세 시대 때 패스트 막 그렇죠. 대유행이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네, 근데 지금 보면 금액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때의 패턴이나 그다음에 심리 상태나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이랑 조금 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겠느냐, 약간 그 심정은 그래요. 심정은. 근데 이제 당연히 금융 환경은 좀 다른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걸 왜 말씀드리냐면, 파생 격언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개인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악화 쪽으로 배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는 오히려 이때 2020년에는 3월 19일을 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3월 19일은 저점이지만 그 전부터 이때는 당연히 개인들이 다 먹는 걸로 알고 있었죠. 이렇게 똑똑한 개인들이 결국 파생 쪽에서 먹는구나. 쭉쭉 쳐냈네. 근데 막판에 이제 4월 달 가서 청산할 때는 손실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때 분위기하고 일단은 조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오늘만이 매수한 게 아니라 계속 매수를 해왔죠. 이때 400억 매수했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매도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파생을 조금 저도 이제 파생을 완전히 뭐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흐름만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명확하게 그 포진이 극단적으로 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 시장 마감하자마자 나스닥도 플러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게 지금 네, 뭐 오늘 속보 나오는 분명히 거 보니까 유럽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 근데 뭐 이제 뭐 단발적일 수도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곧버스 사신 분들이나 또는 풋 하방 쪽으로 파생시장에서 배팅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월요일까지 이어지면 조금 이제 마음고생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레버리지는 사셔도 곧버스나 인버스 투자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실 거다. 항상 그 말씀은 드려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 방향성을 맞추는 게 진짜 퐁당퐁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멘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인버스,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작년 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 이제 뭐 그걸로 사실 그 구간을 다 버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곧버스를 홀딩해오신 분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레버리지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지금 그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그 풋 선물 옵션의 그 동향 네. 이거는 비슷하다. 단지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때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뭔가 유동성에 대한 호재가 남아 있을 때고 지금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라는 거. 근데 굳이 우리가 억지로 껴맞춰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도 줄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는 분명히 줄잖아요. 이제 상승률은 모르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사실 지금 그 기대감으로 했다가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망한 거거든. 알겠습니다. 다들. 네.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연준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일시적 고통을 겪더라도 우리는 이거 할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월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연준 의원들도 계속 보조를 맞춰주고 있고 점도표는 위쪽으로 확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있는 대로 일단 받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근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황 장군 될 뻔했는데 아까 그 데이터 보고 다시 황가로 내려왔어요. 아니. 너무 벼락성이 크니까 그럼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어디 한번 황 장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아니 뭐 지수를 제가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그래요. 또 필요 이상으로 빠질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사실 달러 환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개인 투자자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사우스 코리아 ETF를 보시면 돼요.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ADR, 삼성전자니 ADR 정도만 봤지 요즘은 안 보자. 요 EWI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 다 보셨어요.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근데 이거 주봉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티커가? EWI. 이건 우리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거? 코스피 지수를 미국에 상장시켜 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달러 환산 코스피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시는 찬스인데 자, 이거 코스피 주봉하고요. 자, 코스피는 전저점까지는 일단 아직 안 왔잖아요. 보시면 저 좌측에 여기 코로나 저점이잖아요. 아직은 상승폭의 절반 정도 조금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걸 한번 4등분선으로 볼까요? 보면 요게 이제 상승폭을 4등분 한 건데요. 저는 사실 여기 2370 요 정도에서는 2300포인트 정도, 2350포인트 정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선이라고 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상승폭의 대형 개별주도 그렇고 차트를 볼 때 이제 등분선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는 되돌림이 좀 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모든 개별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서 한 2700포인트까지 죽더라도 2700포인트까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더 세게 더 때려 맞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지지선이 이제 사실 1900포인트 정도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지선 같은 거 구울 때 4등분선, 3등분선 섞어서 보는데 본다라고 하면 여기 다음 지지선은 한 206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저는 이제 마지노선 3분의 2
되돌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75% 조정까지는 많이 없고 3분의 2 조정까지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노선을 2060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는 있는데 205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전저점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직도 전저점 가려면 한 700포인트 정도는 더 빠져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근데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요거 달러 환율 계산한. 네. 그래서 그 전저점 다 왔습니다, 지금. 아, 많이 내렸네. 네, 많이 내렸죠. 지금 보면 요 정도 한 60불 정도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8, 50불이 깨졌으니까 거의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니까 거의 코로나 직전 수준 정도까지. 그러니까 코스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요 정도 한 1,800포인트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1,800포인트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 오른 정도만큼 달러 환율이 한 우리가 1,200원 정도가 중립 계속 지켰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한 30% 가깝게 올랐으니까 30% 좀 안 되지만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 정도 감안하면 딱 그 정도 빠진 겁니다. 달러 환산 코스피. 이거는 그래서 보실 때 요거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달러 환산으로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떨어진 건 맞고 뭐 계속 PBR 이제 0.8배도 깨졌을 것 같은데 PBR 0.8배 이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주식도 엄청 싸졌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제 멘탈은 거의 뭐 이제 신인 수급은 나갔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밑에 깔아만 놔도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네. 미국에서 헤지 펀드가 됐던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1,800대에서 지금 사는 것이다. 네, 우리 그렇죠. 주가가. 네, 그렇죠. 네. 그지? 그 환율 가치까지 맞습니다. 따져가지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면 그리고 환율이 다시 회귀한다면 뭐 내년까지 환율 뭐 1,500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지만 외국인들이 고점을 형성하는 게 뾰족하게 쫙 빠지지 않아요. 작년에 1년 내내 횡보하다 그리고 밀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이제 환율 효과도 보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 몇 년 뒤에는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긴 갈 거잖아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때쯤 된다라고 하면 지금 1,500원대 1,400원 후반 이때에서 쭉 주식 사놓고 주가도 떨어져 있고 환율도 고점 상태에서 했다가 또 바닥에서 쫙 주식 싸게 사.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경기라는 게 또 사이클 순환하잖아요. 지금이야 다 망할 것 같지만 네.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나올 거예요. 최근에 보면 뭐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박살났다고 나오고 어제 또 나이키가 또 급락하고 뭐 이제 그런 미국도 결국은 이제 버티다가 뭐 고용이 좋아서 버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렇게 가다가 다시 미국 경기가 다시 순환해서 다시 저점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양방으로 네, 양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그러면 수익이 2배가 되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외국인들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급하진 않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됐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예상할 수 없는 이슈들, 뭐 CPI 예측 자체가 사실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응 영역으로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지만 예상대로 안 되고 다 틀리고 어차피 망가졌다라고 하면 지구간부터는 오히려 위에서부터 계속 줄여오셨던 분이 있긴 하거든요. 분할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줄이고 오히려 이제 사야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줄였던 거. 예. 그러니까 팔고 주식을 아예 떠나려고 했는데 많이 빠졌네?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정도면 이제 다시 사도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파는 쪽이 있으면 그럼요. 사는 쪽이 네, 있어야 파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종목들 개별주들 특히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호가들을 보면 거의 뭐 이제 곡소리 나는 뭐 텅텅 벼 있잖아요. 사실 내가 팔고 싶어도 못 사고 살려면 한참 올려서 사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PER로 했을 때 뭐 8배? 네. 8배 정도, 8배 정도. 뭐 이렇게 PBR도 얘기를 0.8배.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경착륙,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걸, 경기 침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케이, 많이 빠졌어. 네. 근데 위기급, 우리가 소위 무슨 뭐 영국의 이번에 경제 위기가 됐든 뭐 남유럽이 터지든 아니면 뭐 중국이 터지든 뭔가 이런 빅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경제 위기고 0.6까지 갈 수 있어. 네, 그렇죠. 0.6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 게 터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거 온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팔아야지. 팔아야죠.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 대한 위기는 10년째 들은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사실 별로 없었고, 그나마 좀 위기가 있었다면 요때였던 것 같은데, 2011년 이때 피그스 남부 유럽 위기 그때 위기였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보면 서브프라임 때, 요때가 서브프라임 때였고, 이제 회복하다가 남유럽 사태 터져가지고 이제 하락하긴 했는데, 사실 뭐 주가는 그때 한번 하락하고 그냥 레벨 다운해서 옆으로 횡보했던 정도. 이때가 정말 지긋지긋한 박스피 기간이 한 5년, 6년 지속됐었죠. 사실.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뭐 레벨이 어떤 형태에서 접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좀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주도를 찾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때 보면, 지수는 이때, 코스피는 이때는 박스피였잖아요. 2800, 1900포인트에서 22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박스피였는데, 저때 보면 뭐 한류 열풍 관련해서 중국 관련 주식들이 대박이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5G 주식도 대박이 한번 났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들도 몇몇 종목들 대박이 났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안에서 또 대박을 냈던 종목들이 많이. 근데 그 주식들이 다 시장을 캐리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찾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2017년 요때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 슈퍼사이클 요때였고, 그리고 나서 이때 코로나 이후에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2차전이 올라갔던 거고, 이제 그 주식들이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하락,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종목도 좋은 주식, 나쁜 주식 할 것 없이 다 밀려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박스를 만들어줄 때 어떻게 레벨을 돼서, 예를 들어서 다시 기존의 1800에서 2200 박스권을 다시 회귀를 할지, 그러면 딱 지금이 박스 상단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거나, 아니면 뭐 2000에서 2000 뭐 한 400 정도의 박스권이 될 거나, 그렇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의 분명히 주도주가 또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주도주를 잡는, 오히려 그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종목 싸움. 근데 이게 만약 반등이 되면 한국을 사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 일시적으로는 올 거라고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올 건데, 그게 캐리를 할까요? 과연 지수 작년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이제 현금을 잘 마련해서 좋은 종목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군들은 몇 개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의미 없죠. 이게 결과가 지나봐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만약에, 근데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뭐 황 팀장도 여러 번 그 깡통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위기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팔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뭐가 맞는지 모르지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정말로 버티기로 했으면은 말한 대로 20%까지 빠진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각오, 이게 유지가 쭉 돼야 이게 이게 망하지가 않는데, 그 정도 빠졌을 때 거기에서 그냥 공포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게 그렇죠. 일상사기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차 싶은 거지. 아차하죠. 팔고 아차하죠. 아차하고. 이런 상황에서의 그 멘탈을 어떻게 관리할까? 혹은 상황을, 사실 상황에 지배당하는 거니까 상황을 만든다. 그게 사실 가장 단순 무식하지만 개다 덮고 안 본다, 이 얘기도 맞긴 하거든. 일단은 레버리지 안 쓰면 상관없습니다. 비트하지 말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시고,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매매가 결국은 레버리지 쓰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지점들은 이제 뭐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거 맞추느라. 그나마 좀 이제 요즘에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무서운 구간이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과거 경험들 말씀드리면서 신용잔고 줄어드는 폭이라던가 파생 쪽 보면 봤을 때는 조금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만약 이번 반등에 또 리바운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이건 정말 지극히 종목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잘 리밸런싱 또는 현금화, 종목 교체, 종목 교체도 필요한데, 몇몇 이제 기다려도 안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근본 있는 제가 한 연초에 말씀드렸죠. 근본 있는 주식으로 잘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현재까지는 오르고 있고, 미국 유럽 시장도 다행이네요. 오르고 있고, 계속 오르네. 아까 마이너스까지 갔더니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게 있죠. 한국장이 종료되는 게 호재라고. 1%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시간의 거래이긴 하지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잖아요. 지금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거든. 물론 이건 이제 이따 진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신 또 반대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9% 폭락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저도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오늘은 좀 반등해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월요일날 우리가 휴장을 하네. 또 월요일날 또 빠져버리면 우리 화요일날 또 당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 주식, 다음 주는 중국 시장도 내내 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아시아 증시 영향보다 중국 영향보다는 이제 자체 우리나라 테스트 이제 시험 때. 근데 저는 좀 다음 주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체 체력 테스트를 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믿어볼 만한 거는 이제 파생 쪽 수급이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시총 1, 2위에 희비가 엇갈렸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주제를 뽑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코스닥 시총 1, 2위 싸움을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에코프로비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두 개가 계속 놓고 싸웠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급등했었고,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결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쓸 거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시면 이제 이 주봉으로 보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나마 거의 안 빠졌 주식이.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어제 많이 밀렸다가 이제 이평선을 넘으려고 하다 이제 저항에 맞고 어제 좀 윗골 달았던 어제 고점으로 한 7.5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데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제가 챙겨온 게 어제 삼성 이제 그 바이오젠이 성공한 게 이제 알츠하이머 사업이거든요. 알츠하이머 이제 임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관련 주식들이 좀 상한가를 갔었죠. 어제 피플바이오 같은 이 주식이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은 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지만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뭐 대화제약이나 그다음에 국전약품, 그다음에 코아스템, 현대약품, 이제 강스템 바이오텍, 얘는 뭐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탈모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확실히 최근에 보면 쭉 그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서 보면 조금 상위권에 이제 확실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번 주에 좋은 뉴스가 좀 있었죠. 셀트리온 대 헬스케어가 이미 얘는 매를 작년부터 막기 시작했었어요. 사실 먼저 보면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갈 때 이때는 뭐 다 같이 올라갔었으니까 이때가 했다가 사실 다른 주식들은 이때 거의 횡보하거나 좋은 시세를 계속 끝까지 내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1년 초부터 사실 지금 거의 한 2년 가깝게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먼저 매를 맞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인데 여기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 빠져가지고 이제 10조 8천억 조금 안 돼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2배가 넘었었으니까 한 20조가 넘었었겠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시가총액 1위를 계속 달리다가 BM은 이제 사실 아직도 많이 올라가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9조가 깨졌어요. 이번 주에 좀 많이 내리면서 이제 9조가 깨졌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를 계속 이제 11조대 10조에서 11조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확실하게 좀 역전이 됐는데 제가 뭐 어떤 종목을 좋아하거나 비하거나 뭐 제가 가끔 이제 제약바이오도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추세는 차트로 봤을 때 추세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비엠은 위에서부터 이제 꺾여져서 내려오는 구간이고 뭐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추종에 대한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좋다라고 봅니다.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섹터도 기대된다. 네, 확실히 조금은 완전 최악은 지나지 않았느냐. 일단은 뭐 작년 말부터 SK 바이오파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서 더 밀리긴 했지만
이제 최악은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거라 그렇죠. 네. 우리 초보분들은 네.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다 해도 네. 정말 조그만 비중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떨어지면 이게 또 끝없이 떨어지는 거라. 그 제약 바이오 섹터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좋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이제 임상 관련 이제 좀 악재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좀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예,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음봉들 있죠, 음봉. 요런 음봉들이 나오면 어쨌든 또는 약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뭔가 기사나 뉴스 공시를 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특히나 손절을 잘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근데 손절 못하거든, 네. 주린이들. 그래서 뭐 한미약품 뭐 이런 대형주 옛날에 한미약품 2015년 16년 제약바이오 열풍을 일으켰던 게 한미약품이거든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근데 그때 영광을 생각하면 사실 요때거든요. 요때 산오피의 기술 수출하면서 그때 한미사이언스가 10배 났을 겁니다. 근데 이때 보면 이때도 한미약품도 6만 원, 6, 7만 원 하던 게 70만 원까지 갔던 거니까 수정 주가로. 근데 이때도 한 10배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영광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요 차트 보면 생각나는 게 조선주 2007년 8년 이렇게 올라갔다가 10년 기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한미약품도 뭐 한미약품 뭐 이상한 잡주 아니고 하니까 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턴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수급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혹시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섹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몰빵하기에는 좀 어려운 섹터예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아니, 비중이 커도 불안해서 저건 정말 그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거나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 고객님 중에 이런 거 제약바이오만 엄청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중에는 100% 200% 가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또 반토막인 것도 수두룩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잠 못 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10월 증시 화요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하락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나온 거, 뭐 경기 침체, 그다음에 달러 이제 킹 달러도 아니고 이제 갓 달러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1,600원 뭐 하면 이렇게까지를 뭐 계속 뭐 그 기사 보니까 뭐 얼마까지 열어둬야를 계속 1,400원대도 열어도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언젠가 보면 꼭지는 오기 때문에 아니 이럴 때 우리 재미교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자산 정말 괜찮은 주식 중심으로 지금 쓸어 담아야 될 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해. 외국인들 입장이 그 달러 가진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달러를 가진 그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뭐 지금 사서 뭐 한두 달 몇 달 정도 한 반년 정도 고생한다 치더라도 한 2, 3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좋은 주식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는 성장주기도 하지만 사실 경기 소비재, 경기 민감주의 개념으로 봐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반도체가 경기 좋아지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사실 뭐 반도체만한 게 없다라고 했지만 작년 2021년 상반기 반 해도 근데 지금은 계속 추정치 떨어지고 안 쓴다 나오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가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와서 다시 위에서 올라간 사이클이 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또 반도체를 이제 수요도 늘겠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빛을 볼 텐데 사실 지금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최근에 보면 반도체 소부장도 다 박살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들은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어놨으면 좋겠고 이제 대신에 좀 팔팔한 주식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장기 이평선을 각자 보는 라인들이 다를 겁니다. 뭐 121선 보시는 분도 있고 200일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은 200일선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은 뭐 60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 60선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그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 쪽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은 저는 일단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게 낫다 보고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슈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만한 게 사실 많이는 없는데 뭐 그 미국 주식들 전망치들이 또 확 꺾여버리는 꺾는 그런 전망 리포트가 나오면 관련 주식들은 또 별로 좋지는 않겠죠. 지금 이번 주에 엔비디아나 AMD, 인텔 목표 주가가 다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하거나 뭐 다 하향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수도 이제 독일이 참 이제 물가가 굉장히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 나왔죠. 근데도 지금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좀 센 거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사실 두렵기는 한데. 그러게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지난달, 지지난달하고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2번 정도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굳은 살, 내성이 좀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9월 달 CPI 지표 발표, 10월에 있을 이제 그거가 될 건데, 그때까지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혹시나 어떤 테마에 휩쓸려서 급등하면 정말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좀 리바운딩 나올 때마다 좀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런 식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AI 데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뭐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 주식들 이번 주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로봇 관련 섹터들 좀 한번 보실만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참 알 수 없어요. 그냥 좀 오늘은 좀 나스닥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미국 네. 증시가 좀 반등해 주길 기대하는데 하면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좀 쉴 수 있죠. 아니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오늘은 상관없고 월요일 날 월요일 밤이 더 중요하긴 하죠. 월요일 밤에 상승해 줬으면 네. 좋겠어. 그래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 화요일 날 편안하게 딱 시작을 하는데 네. 오늘 올랐어도 주말 행복했다가 화요일 날 불행하면 또 겁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변동성. 단기적으로는 이제 10월 초에 나올 때, 다음 주에 나올 이제 한국 코스피, 아니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통계, 요게 사실 조금 흑자로 돌아서 됩니다.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 아직은 좀 유원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코스피의 전반적인 반등,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뭐 당연히 아직은 어려울 거라는 거 아십니다. 근데 지금은 멘탈 잘 챙기시고 운동 많이 하셔서 멘탈이 버틸려면, 정신력이 버틸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3시 반, 4시 되면 퍼져버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우리가 좀 투자 시계열을 조금 이렇게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게 자꾸 여기에서 잘라먹기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더 힘들어요. 요즘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뭐 지금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조급함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을 씁니다. 최소한 이제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또는 신용 담보주식 많이 쓰는데 뭐 필요할 때는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이번 지금 다 어려운 게 신용 다 한번 쓰면 끊기 힘들어요. 가지신 분들 지금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뭐 쓰지 말라, 쓰라, 뭐 제가 말씀은 정확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디 이번에 살아남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급하다고 급한 티를 낼수록 나는 더 코너로 몰린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 물러서고 조급함이 여유 있게. 지금 가장 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했어요. 맨날 이제 그 고생했어요. 끝내야 돼. 우리 요새 다른 우리 전문가들도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말 어쨌든 좀 편안하게 휴식 취하면서 에너지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많이 힘드신 하루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뭐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그 12시 매주 토요일 12시에 했던 데이장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그 방송은 한 몇 주 쉬게 됐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신 토요일 저녁 8시에는 김민수 대표의 주간 찐시황,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민재기 팀장의 주간 찐시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실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또 고민 의논하도록 하시죠.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보내신 거 정말 위로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 만에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 하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